믿지 못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국인의 발언 때문인데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그냥 드라마나 만들고 치킨이나 파는 작은 나라 아니었나요? 6.25 때 침략이나 당하고 중국이 한마디 하면 눈치나 보는 줄 알았죠. 그렇게 한국을 깔보던 한 중국 남자의 출장 중에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단 3일,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죠.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믿기 힘든 이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일하는 류타오입니다. 올해 33, 대외무역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죠. 지난달 상사가 저를 불러 한국 출장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요. 저에게는 회사 입사 후 처음 첫 출장이었죠. 한국 출장이요? 별거 있겠어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투덜거렸습니다. 한국은 그저 K-팝, 드라마, 화장품, 그리고 치킨으로 유명한 나라였죠.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류타오, 한국 여자들 예쁘다면서? 소개팅이라도 한번 해볼까? 동료 왕리가 놀렸습니다. 에이, 다 성형이잖아. 그냥 출장 빨리 끝내고 돌아올 거야. 우리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글쎄요,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변방이었고 지금도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K-문화가 유행하긴 하지만 그건 단지 문화의 일종일 뿐 진짜 힘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간단히 찾아봤습니다. 군사력? 웃기죠. 우리는 인민해방군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를 가진 강대국이죠. 한국이 무슨 군사력을 갖고 있겠어요? 짐을 싸면서 동료들과 카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일 한국 간다. 치맥 실컷 먹고 올게. 뭐 사올까? 삼성폰 싸게 사와. 김치 냄새 맡고 와. 서울 야경 사진 찍어. 웃으며 메시지를 보냈죠. 알았어. 근데 사실 기대 안에 별거 없을 것 같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깔끔한 애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죠. 중국의 웅장한 공항들에 비하면 작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중국과 어떻게 겨루겠어? 인구도 적고 땅도 좁고 자원도 없는데. 제 마음속에는 당당한 자부심과 약간의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출장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팅.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 그까짓 거 별거 있겠냐고요. 다음 날 아침, 한국방산 기업과의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보였죠. 빽빽한 빌딩 숲이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상하이의 화려함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류 선생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기술력과 수출 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초음속 훈련기 T-50, KF-21 전투기.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제 눈이 커졌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죠.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런 무기들, 그냥 수출용 장난감 아닌가요? 실전에서 써본 적도 없잖아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우리 중국은 99식 전차도 있고 둥펑 미사일도 있고 한국이 무슨 군사력을 노네요? 그때 상대 측 담당자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류 선생님, 2020년 인도-중국 국경 분쟁 때 인도군 앞에 배치된 자주포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바로 한국산 K9 자주포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국경 분쟁에서 우리 인민해방군과 대치했던 포가 한국산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한국 방산 장비는 5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9, K2, FA-50을 대량 구매했고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터키까지. 그리고 요즘은 중동 국가들도 한국 무기를 선호하고 있죠.
담당자는 세계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이 너무 많아 놀랐죠. 이게 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그것도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라니. 미팅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밤늦게까지 한국 방산에 대해 검색했죠.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 K2 전차의 첨단 기술, 최근 폴란드가 천문학적 금액으로 계약한 내용까지.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잖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을 그저 문화 강국으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군사기술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면은 무엇일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더 발견하게 될까? 내 머릿속에는 혼란과 위기감이 교차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너무 얕봤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전시관에 들어가게 됐죠. 6.25 한국전쟁 특별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뭐 잠깐 구경이나 할까? 별 기대 없이 입장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흑백 사진들과 전시품을 대충 훑어보았죠. 그런데 한 코너에 이르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군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국군 병사들이 초라한 장비로 진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런 설명이 있었죠. 1950년 6월 북한군의 기습 남침. 당시 한국군은 중화기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탄약 부족으로 1인당 하루 20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후퇴하는 군인들과 피난민들. 그리고 충격적인 설명. 낙동강 전투에서 한국군은 식량이 떨어지자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으며 38일간 방어선을 사수했다. 풀뿌리를 먹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 역사책에서 배운 한국 전쟁과는 너무 달랐죠. 우리는 항상 미국의 앞잡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사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시관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도병들의 이야기. 평균 나이 17세. 총도 제대로 쏴보지 못한 고등학생들이 전선으로 달려갔다는 기록.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일이면 전투가 시작됩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학도병의 유서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이건 내가 아는 전쟁이 아니다. 옆방으로 들어가자 참전 용사들의 증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 노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총알이 떨어지자 돌을 던졌습니다. 돌마저 없어지자 맨주먹으로.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버티면 가족들이 피난 갈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것이 한국군의 모습이었나? 무기도 장비도 없이 오직 의지만으로 싸웠다니. 전시관을 나오는 길, 마지막 코너에서 본 사진 한 장이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다 부서진 전차 앞에서 격리하는 병사의 모습. 그의 얼굴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들의 강인함은 최신 무기나 첨단 장비가 아닌 저 끈질긴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미팅에서는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참석자 중 한 분이 한국 군사력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군사 유전자는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113만 대군을 살수해서 격파한 전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우리 중국 교과서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잠깐만요. 고구려는 중국 역사의 일부 아닌가요? 그리고 임진왜란은 명나라 원군이 결정적이었다고 배웠는데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죠. 하지만 사료와 고고학적 증거들은 명확합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역사와 너무 달랐으니까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진실일까? 아니면 그저 자국 역사를 과장하는 걸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장을 이틀 더 연장해도 될까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허락을 받았고 곧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국립현충원, 전쟁기념관, 광복군 기념관.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 마음먹었죠.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넓은 묘역을 걸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무명용사들의 묘가 이렇게 많다니. 그중 한 묘비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홍길동 일병 1931-1951 낙동강 전투에서 전우들을 구하고 전사. 그 옆에는 비슷한 묘비가 줄지어 이어졌습니다. 20세, 19세, 심지어 17세. 너무 어린 나이에 전사한 병사들이었죠.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오후에는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자료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초기 장비는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미군 지원이 있었지만 많은 전투에서 한국군은 스스로의 의지로 싸웠다는 증거가 넘쳐났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학도병 전시관이었습니다. 학교 교복을 입고 전장으로 떠난 학생들의 사진, 그들이 남긴 편지, 일기.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가장 키가 큰 학생이 소대장이 됐습니다. 훈련도 없이 총을 들고 전선으로 향했죠. 안내판의 설명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복군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무기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죠. 사진 속 독립군들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백의민족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제 들었던 그 표현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그들의 의지, 그들의 희생.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하루 종일 보고 들은 것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그 이면의 정신과 의지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의 첨단 무기 개발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누군가와 직접 이야기해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전날 방문했던 방산기업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닌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김 과장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행히 김 과장은 흔쾌히 승낙했고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한식당에서 만났죠. 김치찌개 어떠세요? 한국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건데. 네, 좋습니다. 사실 한국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김 과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진짜 힘이 뭐냐고요? 처음에는 그저 기술력과 미국의 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전쟁기념관을 다녀오고 나니 김 과장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죠. 류 선생님, 한국은 숫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병력, 장비, 자원 모든 면에서 열세였죠.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의지, 단결, 그리고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에서 나옵니다. 정은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감,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정이요? 네. 전장에서 한국 병사들은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아 돌아가자는 의지가 있었죠. 이건 우리 민족의 백의민족 정신과도 연결됩니다. 김 과장의 말은 어제 본 전시물들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맨주먹으로 싸웠던 병사들, 학교 교복을 입고
전선으로 달려간 학생들. 지금 한국의 첨단 무기와 기술력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정신의 현대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결코 약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만의 방식으로 강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 K-팝과 드라마의 나라로만 봤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깊은 역사와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을까요? 우리 중국 교과서에는 김 과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관점에서 쓰이곤 하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김 과장이 작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한국 현대사 책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세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그 책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죠. 우리는 작아도 강하다. 우리의 힘은 무기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그날 밤, 저는 그 책을 밤늦게까지 읽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삶과 투쟁, 그리고 그들의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이것이 진짜 한국의 모습이구나. 다음 날은 출장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었죠. 김 과장이 언급한 백의민족에 대해서요. 아침 일찍 서점에 들러 관련 책을 몇 권 구입했고 근처 카페에 앉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책에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사진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인들은 흰옷을 즐겨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하얀색은 단순한 선호를 넘어 민족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백의민족, 흰옷 입은 민족, 일제강점기 사진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항일 독립군, 의병, 그리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그들의 표정에서 깊은 결의와 단결력이 느껴졌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이 흰옷을 입은 것은 깨끗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저항의 상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흰색은 가장 더럽히기 쉬운 색이지만 또한 그 더러움이 가장 잘 드러나는 색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은 흰옷을 입음으로써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그 구절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흰옷은 쉽게 더러워지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은 그것을 고집했다니. 그들의 이런 정신이 현대 한국의 군사력과 국가적 자긍심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서울 거리를 걸으며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층 빌딩 너머로 남산이 보였고 그 위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의민족. 그들은 무기보다 마음으로, 총보다 의지로 싸웠구나. 문득 어제 김 과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작아도 강하다. 우리의 힘은 무기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시내 한 작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박물관이었죠. 그곳에는 더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일본군에 맞서는 시위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지식인들, 그리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는 청년들. 한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학생 시위대가 일본 경찰에 맞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굴하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숙연해졌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을 단순히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다니. 얼마나 무례하고 무지했던 것인지 부끄러워졌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강의 넓은 물줄기를 바라보며 한국의 역사, 그들의 의지,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현대적인 도시 풍경 뒤에는 수많은 희생과 투쟁이 있었구나.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한국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의민족이란 말, 이제 알겠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 중국으로 돌아가면 많은 것을 새롭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귀국하기 전 마지막 아침, 호텔 카페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제 뉴스 채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였죠.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다는 발언이 뉴스 앵커가 미국의 새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사업가가 그 뉴스를 보며 동료와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죠.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가 왔어. 그래,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대화에 끼어들었죠. 실례합니다만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사람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친절하게 대화에 응해주었습니다. 사실 그건 복잡한 문제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중 한 명인 박 사장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중국 분이신가요?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번 출장 전에는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며칠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러자 박 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패, 현대에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방패로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요? 이제 한국은 방패가 아니라 칼이 되려고 합니다. 자체 국방력, 자체 기술, 자체 결정권을 가진 나라로요. 반도체, 원전, 우주 기술, 방산 기술. 이 모든 것은 한국이 더 이상 남의 보호만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에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출장에서 본 한국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었죠.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박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아무도 한국을 얕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강함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대화를 마치고 호텔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방패가 아닌 칼이 된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기 없이도 강했던 민족이 이제는 최첨단 무기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정신력이 결합된다면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김 과장에게 작별 인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과장의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다음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풍경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었습니다. 상하이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물었죠. 어때? 한국 출장은? 뭐 특별한 거 있었어? 출장 전이었다면 농담 섞인 대답을 했겠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사실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 동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K-팝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야. 훨씬 깊고 강한 나라야.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한국전쟁기념관에서 산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싸우는 한국군 병사들의 모습이죠. 동료들이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설명합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이, 장비도 없이, 때로는 맨손으로 싸웠어. 그런데도 물러서지 않았지.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동료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프레젠테이션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자주 언급하게 됐죠.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을 보면 그들은 항상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어요. 이건 그들의 역사와도 연결됩니다. 지난주에는 회사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시장 분석이었죠. 그 자리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자주 과소평가합니다. 인구가 적고 자원이 부족하고 땅이 작다고요.
하지만 그들의 힘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의지, 백의민족 정신, 정, 단합심. 이런 것들이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류타오, 한국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네. 무슨 일 있었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진실을 알게 됐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다른 면을 알리는 작은 대사가 되었습니다. 차이나타운 근처 한국 식당에 자주 가게 되었고, 한국 역사책도 몇 권 더 구매했습니다. 김 과장과도 가끔 메일을 주고받으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학생 조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요즘 왜 한국에 그렇게 관심 있어요? 그냥 케이팝 때문인가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한국은 단순한 문화 강국이 아니야.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알고 있어. 그게 정말 대단한 거지. 조카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책을 한 권 건네주었죠. 이거 읽어봐. 내가 알던 한국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가끔은 회사 동료들이 놀리기도 합니다. 류타오는 이제 반쪽짜리 한국인이 됐네.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그저 진실을 알게 된 중국인일 뿐이야. 한국 출장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저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을 볼 때마다 그 표면 너머의 깊이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내가 부끄럽다. 이제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국제 이해가 아닐까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고 존중하고 배우는 것. 민족을 초월한 진심 어린 존경.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을 무시하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숫자가 아니라 의지로 증명된 나라입니다. 정으로 단합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백의민족이죠. 이제 저는 한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존경해야 할 진짜 친구로 바라봅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도 진짜 한국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